미국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글로벌 테크 대기업 사이프러스 테크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금융부터 통신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서구 최고의 천재들이 밤낮으로 매달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장의 사진이 다시 인터넷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92년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총을 든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리는 이 밈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자경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버린 그 순간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 그들 안에 현재 위기의 해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서구 문명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낸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크 앨리슨입니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특종을 보도해왔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취재하던 중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한인 상점가 곳곳에서 총을 든 동양인들이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하고 기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조직적이야. 동료 기자가 던진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당시 언론의 분위기는 명확했어요. 한인들을 총든 자경단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죠. 저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전히 미개한 부분이 많은 나라라고 여겼죠. 그들의 조직력을 보면서도 동양인들의 기이한 결속력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총을 들고 상점을 지키고 있다. 마치 서부 영화 속 자경단 같은 모습이다. 제가 당시 쓴 기사의 한 구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상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한인 커뮤니티는 침묵했어요. 더 이상 언론에 나서지 않았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면 조용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명성 있는 베테랑 기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2025년 여름 사이프러스 테크 사태가 터지면서 루프탑 코리안 밈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주의를 이야기하며 30년 전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저는 문득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와 30년 전 그 사건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마지막 기사로 이 의문을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저 과거의 죄책감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사이프러스 테크 시스템 마비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국 사회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켰는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심지어 신용카드도 먹통이었어요. 은행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ATM에서 돈을 뽑을 수도 없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길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통 신호등도 멈춰서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물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마트 선반은 금세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사이프러스 테크는 미국 인프라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이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금융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죠. 백악관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MIT와 스탠포드의 천재들,
실리콘밸리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청 사이버보안 책임자의 절망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들은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한 IT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에만 의존한 채 기본기를 잃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한계다. 프랑스 언론은 더 신랄했어요. 자유의 나라라고 자랑하던 미국이 하나의 기업 시스템 마비로 무너졌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LA 폭동 당시 정부가 한인 커뮤니티를 방치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공권력은 무력했고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미국 전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문명의 이기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이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저에게 이런 원시적인 상황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컴퓨터 없이 기사를 쓰고 인터넷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득 30년 전 그 한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조직적으로 대응했죠.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정부 브리핑을 참석했지만 듣는 것은 변명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담화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호소하는 내용뿐이었죠. 거리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마트 앞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고 현금만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뽑을 수 없으니 현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저의 명성도 경력도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문득 30년 전 LA 폭동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무력했어요. 한인들은 완전히 버려진 채 홀로 싸워야 했죠. 저는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었지만 정작 전달할 진실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종이에 펜으로 글을 써봤어요. 컴퓨터 없이 손으로 쓰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문명의 이기에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쓰다가 멈춘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 순간 30년 전 한인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인 커뮤니티가 며칠 만에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단순히 총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분명 더 정교한 조직력과 소통 체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해답은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인터넷이 잠시 복구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과 몇 분 동안이었지만 전 세계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 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한국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루프탑 코리안들이 보여준 그 무언가와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이것에 걸어보기로 했죠. 비록 확신은 없었지만 더 이상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빗 김이라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 해커였어요. 기자님의 30년 전 LA 폭동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사이프러스 테크마비의 근본 원인을 아시나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서버에 의존하다 보니 그것이 무너지면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데이빗 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LA 폭동 당시 한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분산형 네트워크였습니다. 분산형 네트워크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한인들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라디오 코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데이빗 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한인들이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게 단순한 라디오 방송국이 아니었어요. 자율적인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폭동 당시 라디오 코리아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확인해서 방송했어요. 저는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3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영어 방송이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와 소통하려고 했어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데이빗 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이프러스 테크 문제의 해답입니다.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세요. 중앙정부가 무너져도 지역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30년 전 루프탑 코리안들이 보여준 지혜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데이빗 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여전히 중앙 집중식 사고에 매몰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이 30년 전에 보여준 분산형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이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준의 도움으로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폭동 당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이지은 PD를 만났습니다. 현재 50대 중반의 베테랑 라디오 PD가 된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지은 PD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당시 라디오 코리아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지은 PD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크 선생님, 그때 라디오 코리아는 단순한 상업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폭동으로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고 정부의 도움은 전무했을 때 저희는 남은 최소한의 장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고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식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같은 생존 정보를 송출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방송을 통해 흑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싶었으니까요. 그것은 고도로 정교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혜였습니다. 물리적인 방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죠. 정보의 연결이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총든 자경단의 이미지로만 한인 커뮤니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치밀하고 인간적인 연결과 소통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지은 PD는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의 오랜 편견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김성수 전 상인회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80대 노인이 된 김성수 전 회장은 폭동 당시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방어를 조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당시의 고통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증언했습니다. 마크 선생님, 저희가 총을 든 것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저희를 버렸고 경찰은 오지 않았죠. 저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상점들을 요새화하고 자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이웃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때의 조직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저는 김성수 전 회장의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의 모습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발현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인간 중심의 연대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불굴의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거대하고 중앙 집중적인 기술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PD와 김성수 전 회장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현재의 사이프러스 테크 위기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그토록 찾던 한국의 빛을 마침내 발견한 겁니다. 이지은 PD와 김성수 전 회장의 증언을 들은 후 저의 기사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루프탑 코리안을 단순한 총든 자경단이나 재미있는 밈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보여준 자율적 네트워크와 인간 중심의 연대라는 새로운 의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저의 칼럼을 통해 30년 전 LA 폭동 당시 한인들이 정부의 부재 속에서도 어떻게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분산적이고 자율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즉흥적인 공동체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지혜와 연대에서 비롯된 사회적 해결책에 가까웠다고 저는 썼죠. 저의 기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저의 기사를 인용했고 소셜미디어는 루프탑 코리안의 새로운 해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해커들은 저의 기사를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박민준, 그 한국계 미국인 해커의 제안에 따라 이들은 라디오 코리아의 운영 방식을 응용하여 사이프러스 테크마비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앙 서버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분산된 개인 단말기들을 활용하여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작은 별들이 서로 빛을 연결하여 거대한 별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았죠. 서구의 고도로 중앙화된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사이프러스 테크 마비 사태의 핵심 문제를 이 새로운 분산형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 겁니다. 박민주는 이 기술을 휴먼 네트워크 솔루션이라 명명하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과거부터 이어온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혁신의 정신을 현대 기술로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사회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섰던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제 기능을 찾아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과 감동을 표했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지혜와 가치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편견의 벽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과거 제가 생각했던 미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인류에게 중요한 지혜와 가치를 가진 존경받아 마땅한 문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 테크 위기가 극복된 후 저는 다시 김성수 전 상인회장과 엘리자베스 밀러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고 그들에게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싶었죠. 김성수 전 회장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크 선생님, 저희가 총을 든 것은 영웅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함이었죠. 정부는 저희를 버렸고 저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믿고 도왔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희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바로 그때 빛을 발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역경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자부심과 함께 깊은 성찰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 밀러 박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자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연구의 권위자는 저에게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설해 주었습니다. 마크 씨,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은 단순히 LA 폭동과 같은 특정 사건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혁신,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민첩한 대응 능력은 그들의 집단적 DNA에 깊이 새겨진 특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중앙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연결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줄 아는 독특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지혜이자 인류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GDP 수치나 첨단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도우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혜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가졌던 성장했지만 미개한 아시아 국가라는 편견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을 넘어 인류에게 중요한 지혜와 가치를 가진 문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저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침묵을 넘어 30년의 편견을 깨는 한국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루프탑 코리안이 단순히 총을 든 이미지가 아니라 정부가 시민을 버렸을 때 스스로 국가의 역할을 하고 무너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한민족의 불굴의 생존 의지, 끈끈한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능력의 상징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 상황에서 발현된 인간 본연의 가장 숭고한 저항이자 생존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말미에서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가졌던 저의 오해와 뿌리 깊은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보도로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인정했습니다.
저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선 치유와 기억 그리고 미래를 위한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서구의 기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연대와 지혜를 가진 특별한 민족임을 역설했습니다. 저의 기사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루프탑 코리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놀라워했고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한국의 불굴의 정신과 위기 극복 지혜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돌며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간 본연의 지혜를 알리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는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지혜와 연대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자의 은퇴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의 오만을 깨고 한국의 진정한 빛을 전 세계에 전하는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의 그 불꽃 같은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할 것입니다.